네, 안녕하세요. 지금부터 한국지역개발학회 2020 국제학술 세미나 지역 격차와 지역정책 세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세션의 사회를 맡은 산업연구원의 송우경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간단하게 이 세션의 진행 순서를 좀 말씀드리면 정준호 강원대 교수님, 그리고 이상호 산업연구원 지역산업 입지실장님, 그리고 최준석 국가균형발전위원회 팀장님 세 분의 발표를 듣고, 그리고 오프라인, 온라인으로 토론을 갖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그 토론에 지금 고준호 교수님, 임재빈 교수님, 정주철 교수님, 그 다음에 하수정 박사님 아마 온라인으로 같이 지금 회의를 아마 같이 참여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발표 시간은 각 20분씩 이렇게 조금 부탁을 드리고요. 먼저 정준호 강원대 교수님의 외환위기 이후 지역 간 소득 격차와 지역 정책이란 제목으로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강원대학교의 정준호입니다. 저는 외환위기 이후에 지역 간 소득 격차의 추이, 일단 그거를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소득이라는 게, 그러니까 지역 계정에서 봤을 때 소득 계정이라는 게 생산, 문제, 지출, 이 세 가지 측면에서 볼 수가 있는데요. 생산하고 지출 소득 측면에서 보면, 그러니까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생산소득하고 지출소득, 그러니까 소비를 제외하고 생산소득 측면에서 보면 수도권의 점유율이 인구의 점유율보다 낮습니다. 그러니까 인구 지금 점유율이 작년에 수도권 비중이 이제 50%를 넘어섰는데요. 나머지 생산하고 이제 지출소득의 부분을 이루는 것들이 낮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기본적으로 수도권은 인구에 비례해서 부가가치 생산하는 측면에서 보면은 상당히 낮은 곳이다. 다른 말로 해서, 그런데 왜 이렇게 생산소득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은 자살할 수 있는가? 그러면 다른 지역으로부터 소득을 전부 다 공급받고 있다는 거죠. 유입받고 있다는 거죠. 일종의 수도권은 우리나라 전체에서 보면 기생하고 있는 도시이기도 합니다. 대부분의 나라에서 수도권이라는 것은 직접 경제를 이제 구가하면서 인구 대비 생산성,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생산소득 비중이 상당히 높은데요. 런던도 그렇고, 그 다음에 도쿄도 그렇고, 뉴욕도 그렇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수도권은, 지금 그렇지 않죠.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대부분의 우리나라 부가가치가 이제 지역에서 제조업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게 큰 요인이 되겠지만, 그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분배소득 측면에서 보면, 아까 생산소득을 지역별로 다시 이제 뿌려준다고 했었을 때 이제 분배소득이 나오는데, 이거는, 인구 비중보다 더 높습니다. 재단 소득은 말할 나위도 없고요. 그 다음에 법인 잉여도 그렇고, 피용자 보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특히 최근에 들어가지고 2015년을 중심으로 해서 다시 증가하고 있다는 거야. 예전에는 좀 감소하다가 지금은 다시 유턴하고 있다는 걸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게 이제 부동산 부분하고 관련된, 아까 전에 봤을 때 특징적인 게 최근에 건설 투자 비중이 상당히 이제 수도권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부동산 경기가 좋다는 거하고도 맞물려 있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노동소득 분배율을 보면, 이게 혼합소득을 고려했었을 때 보시면, 이게 수도권보다 비수도권의 노동소득 분배율이 높습니다. 이건 뭐냐면 수도권에 워낙 많은 법인잉여 같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자본소득이 율이 높기 때문에 이런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최근에 들어와가지고, 현 정부가 소득주도 성장을 정말로 외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동소득 분배율은 전국 수준에서 보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계소득 분배율도 마찬가지고요. 현 정부의 정책이 좀 별로 안 통하고 있다는 것도 한 반증하는 지표이기도 합니다. 하여튼 이렇게 지금 나타나고 있고요. 그러면 이렇게 생산소득하고 그 다음에 분배소득 사이에 이제 격차가 심었는데, 그러면 이제 생산소득이 이제 대부분 비수도권, 울산이나 충남 같은 그 제조업 중심지에서 발생하고, 이게 이제 서울이나 그 다음에
그다음 경기도, 그다음에 강원, 지방의 대도시로 지금 유입되고 있는데 보시면 서울로 유입되는 비중이 다시 요즘에 높아지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광역도에서는 유일하게 그 경기도가 여기 상당한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소득의 흐름을 통해서 보면 그 구조가 광역 대도시에서는 하고 그다음에 그 지역 갖고의 그 중심 주변부의 관계가 있고 그다음에 한반도 전체로 보면 한국 사회 전체를 보면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이제 격차 이렇게 이중적인 측면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걸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최근에 들어와 가지고 지방 제조업이 요즘에 안 좋아지고 그다음 그러면서 2012년부터 수도권으로 유입되는 그 소득의 비중이 이제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나중에 또 재밌는 현상하고 하고 연결되어 있는데요. 그 다음에 대부분이 이제 소득이 여기로 유출되는 게 산업구조하고 어떤 연관이 있는가를 보면 가공조립하고 그 기초소재 산업 비중이 높으면 높을수록 소득 유출이 이제 강합니다. 대표적인 게 충남이라든지, 그 다음에 울산이라든지, 그 다음에 전남의 석유화학 같은 거, 이런 산업들이 있으면 소득들이 전부 다 이제 여외로 유출되고 전국적으로는 이제 수도권에 귀착되게 되는데요. 그냥 그렇게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왜 최근에 우리가 2011년, 12년 주문했을 때 한국에서 수출입 비중, 특히 이게 GDP에서 차지하는 무역 의존도가 이제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이게 전 세계적으로 보면 중국이 이제 부상을 하고 또 중국에서의 그 착륙률이 이제 높아지면서 그런 것들하고 이제 연관되는데 그러니까 따로 말해서 글로벌 가치 사슬에서 변동이 시작되면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수출이 이제 떨어지고 그렇게 되면 경제 성장이 상당히 이제 에러에 봉착하게 되는데 그때 하고 지금 현재 수도권으로 소득이 유입되는 게 사실 시점이 같습니다. 사실. 이게 상당히 재미있는 현상이죠. 그러니까 한국의 지방 제조업은 대기업을 중심으로 해서 글로벌 가치 사슬에서 일정 부분들을 담당했던 것들이고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생기면서 이제 일부 지방 대도시에서 뭐 군산 대도시의 일반 산업도시 뭐 군산, 영암 뭐 하여튼 울산 그다음 거제도 같은 데에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데 이런 것들이 현재 반영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러한 이제 제조업 중심의 산업기지 역할 이걸 이제 이쪽 공간경제 쪽에서는 스페셜 디비전스 오브 레이버라고 하잖아요. 도리메 씨가 얘기하는 구상과 실현이 이제 분리되는 그런 측면에서 이제 왔는데 이 모델이 일정한 정도 이제는 성공을 거두었었는데 이제는 그 모델이 수명을 다하고 있다는 것들을 반영하는 결과이기도 하죠. 사실 한국이 지역 발전도 대외 조건하고 기본에 연관돼 있어가지고 뭐 늦은 시간 같은 인사가 드리려고요. 안녕하세요. 어떤가 한양대학교 고등학교 다 저희 조총리 쌤들 학교 특파위부터 있었던 거거나 뭐 배틀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잠시만요. 안녕하세요. 네. 뭐가 줌이 들어가 있는 거야? 이거 꺼주실래요? 꺼주세요. 카메라를 이거 끄면 안 되고 죄송하고 일단 여기 보시면 지금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다는 거 연구 영향은 알 수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비정규직 문제도 사실 수도권에서 심한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비수도권에서 상당히 심하고요. 특히 이거 전체 고용 규모를 통계했었을 때는 제주도하고 강원도 같은 데가 제일 높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제 관광산업 같은 서비스 산업 같은 데 있어서요. 그런 정규직 비정규직 문제도 상당히 이제 지방이 사실 수도권보다 더 심하다는 걸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전체로 봤었을 때 우리나라가 대부분의 소득들이 수도권에 한 1160조 정도가 지난 18년 동안에 유입됐습니다. 한국에서요. 그리고 이 중에 상당 부분이 또
해외로 유출됩니다. 배당금의 형태로. 이거는 한 3개월 전에 사회경제학회라는 데에서 이근 교수님이 보여주기로 했었는데 하여튼 이런 식의 구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게 그 개인 소득 측면에서 보면 그 원천지 기준하고 그 다음에 주소지 기준을 보면 원천지 기준에서 물산국부가 가장 높습니다. 그거는 뭐 아시다시피 그게 자동차 공장이 있어서 그런 거죠. 그 다음에 석유화학 공장도 있고, 그 다음에 수원시도 삼성전자가 있어서 높은데, 이걸 다시 이제 여러 가지 뭐 직주가 이제 뭐냐 통분이라는 거, 그 다음에 그 법인료와 이제 송금되는 거 이런 것들 다 포함해서 마시면 강남 상부가 제일 높습니다. 강남구가 제일 높다는 것 같습니다. 이건 근로소득인데요. 여기다가 이것저것 합치면 그러면 상당히 엄청나게 지금 평균인데 이게요. 높다는 걸 알 수 있죠. 물론 이게 앞세자 부분이 하니까 그런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물산국부도 상당한 수준이죠. 어찌됐든 간에 주소지 기준을 하더라도. 그래서 그렇고. 그런데 한국의 지원 문제 중에 하나 큰 게 이렇게 소득 격차를 보면 전국적으로 큰 차이가 없습니다. 농촌 지역을 제외하고는. 제조업 도시가 있는 지역들은 그나마 괜찮은데요. 이게 우리나라 이제까지 아까 그 모델들이 에서 견뎌온 건데 그 이외에 아파트 자산 격차는 정말 활과 땅차입니다. 서울과 그 나머지 지역 간에 그렇게 있는. 그래서 요즘에 특히 서울에서는 강남 3구를 중심으로 해서 다중격차라는 자산과 교육과 소득이 다 맞물리면서 세습 때문에 현상들이 나타나기도 하고 있고, 그래서 민간이 일종의 지휘제로서 역할을 갖고 있고, 그래서 어떤 전 기재부 장관이 아니라 저 차관 되신 분은 아예 강남을 더 광역화하자. 그림벨트 풀고 성남 공항 같은 데 개발해야지 뭐러 저 태릉 같은 데 골프장 짓고 부시고 그렇게 하냐 그런 문제 제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상대 소득을 보면 우리나라 상대 소득에서 100% 넘는데 생산 소득에서는 생산 중심지들이 다 높고요. 그 다음에 그것들을 한 분배 소득도 보면 서울과 그 다음에 울산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개인 소득을 봐도 여전히 그렇고, 그 다음에 민간 소득에서 보면 세종시를 제외하고는 서울시가 단연코 높습니다. 그 다음에 이걸 이제 가구당 가계금융 국지조사로 해봐도 거의 비슷한 패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국의 지역격차 수준을 OECD 통계를 보면 한국 한 중간 정도 됩니다. 이건 생산소득 측면인데요. 부가가치 측면에서 보면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요인들이 뭐냐, 이것들을 분해해보면 2010년대 중반 이후에 이게 횡보하고 있는데, 소비는 상당히 좀 격차가 이제 늘어나고 있고요. 이걸 보면 여전히 이제 생산성이 가장 중요한 요인이고, 두 번째로 이제 여기에소득 유출입인데, 이건 약간 횡보하거나 좀 떨어지고 있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지역간 변동을 설명하는 가장 큰 지역이 어디냐면 수도권입니다. 최근에 2010년대 중반 이후에 수도권이 상당한 정도로 지역격차를 유발하는, 그 전까지는 그래도 스테이블 하다가요. 그렇게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이게 개인 간의 소득격차, 지역 간의 소득격차를 한번 우학사가로 분해를 해본 건데요. 보시면 인구사회적 요인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아주 스테이블 하거든요. 결국 뭐냐면, 이게 뭐냐면, 인구사회적 요인의 사회적 참여효과고, 지방대학 졸업자의 같은 경우는 사회가지고 떨어뜨린다거나, 아니면 가장 큰 요인은 수도권이 가지고 있는 직접 경제죠. 이 직접 경제라는 구조 요인이 이것들이 가장 크게 작용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1인당 GRDP가 그 다음에 그게 마지막에 1인당 소비까지 이르는 과정들을 이제 분해해 봤었을 때, 옛날에는 어떤 소비를 충족시켜서 소득이 부족하면 신용시장, 빚을 빌려서 하거든 그러는데, 예전에는 이게 조세 역할이 상당히 중시되는데 2010년대 초중반 이후부터는 조세 이전을 통한 그 소비를 이제 보상해주는 기제들이 줄어들고 있고요. 그 대신에 자본시장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자본시장 유출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생산에 관련된 법인이라든지 그 다음에 노동소득 같은 것들이 이전되거나 아니면 자동차 투자 이런 것들이 되어 있고요. 그러면 앞으로 이제 회복력 있는 경제를 해야 되는데 지금 시간도 없고 해서 그렇긴 한데
하여튼 지금 대도시 경쟁력이 상당히 중시되고 그다음에 그걸 기반으로 해서 도시권, 광역권이 이제 선호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편에는 외국에서는 정치적 포퓰리즘하고 맞물려가지고요. 그러면 미국의 러스트벨트 같은 게 트럼프가 지지하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소위 말해서 정치적인 불만들을 표시하는 거라고. 그래서 중요치 않은 지역들이 그냥 낙후 지역들이 일종의 보복을 하는 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경제학자들도 장소 기반 정책들을 이제 옹호하고 오고 있습니다. 뭐 글레시아나 서머스가 도시의 승리에서는 좀 더 장소 기반 정책을 쓰지 말고 사람 중심의 지역 정책을 쓰자고 했던 게 이제는 돌아왔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역의 방치와 폐기 문제가 현안입니다. 저출산 고령화에 따라서 지역 소멸과 빈집이 증가하는 현상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한국의 러스트벨트라고 이제 명명될 수 있는 군산, 거제, 통영, 영남, 울산 같은 산악권과 동남권이 이제 구조조정이 시작되면 미국하고 똑같은 현상이 일어날 수가 있을 거고, 여기에서 이제 이분들이 어떤 어찌됐든 간에 모종의 이제 투표 행위를 한다면 상당한 정도의 정치 지형도 바꿀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즘 코로나가 있고요. 그랬었을 때, 이 회복 이야기에 대해서 지금 길게 얘기할 필요는 없고, 지금 시간이 그렇다니까요. 보면, 최근 코로나 이후에 스티글리츠라는 사람이 경제학 교과서를 리스크 중심으로 써야 된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 회복 얘기라는 게 외부 충격에 대해서 신속하게 회복할 수 있는 능력, 안정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처럼 사실상 수도권 중심에 이게 강화되고 일종의 싱가포르처럼 도시국가가 되면 외부적 충격이 상당히 취약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게 되면 성장력을 좀 다각화시켜서 예를 들면 부의경 같은 제2의 도시라도 서울에 어느 정도 견제와 카운터 베일링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된다. 이런 것들이 그냥 성장극의 다각화라는 것들이 사실 코로나든 아니면 회복력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상당히 중요하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 회복력의 개념에서 핵심적인 게 다각화입니다. 그래서 수도권 하나만 투자하는 게 아니라 지방에도 이에 준하는 여러 가지 인프라 투자가 필요하다는 것들을 이제 함의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이제 정부가 내놓은 게 유린인데 1유형이고 2유형인데 1유형은 이제 대기업을 가자는 거고 2유형은 지역 유린인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 지역 유린은 사실상 1유형에 다 가깝습니다. 대기업 중심으로 가고 그 다음에 배출되면 그걸 통치로 주게다 버리고요. 약간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손실의 사회하고 이익의 사회화는 97년이 개편될 수 있습니다. 이때 전제가 뭐냐면 우리가 신속하게 수출이 가능해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지금 수출이 할 수 있는 여력도 없고요. 그런 게 있고요. 그러면 제2유형으로 가려면 저는 이제 광역경제로 좀 재편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거의 별만큼 여러 가지 인프라 투자 이런 것들을 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순환형인 지역경제를 이제 구축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물론 이것도 쉽지 않은 길이죠. 일단 그렇지만 이렇게라도 안 하면 앞으로 한국은 산업구조가 이제 재편되고 하면 수도권의 직접경제가 가지는 파워는 점점 쌓일 거고, 그 다음에 심지어는 이제 생산소득 측면에서 수도권이 더 이제 능가하게 될 거죠. 그렇게 되면 나머지 지역은 비어버리는, 공동화되어버리는, 그래서 사실, 전국토의 특정 지역만 쓰고 나머지 지역들은 비어버리는 아주 나쁜 효과가 또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케일에 대한 사고가 우리가 좀 유연될 필요가 있다. 라는 겁니다. 소위 녹화를 하고, 그 다음에 일단, 이전을 광역 범위에서 좀 고려를 하면서 할 필요가 있겠고, 그 다음에 이분법적 주류 시각은 기본적으로 이동성을 이제 상당히 강조하는데, 아시다시피 고령화 숙련과 그 다음에 지역에 대한 정서적 애착 등으로 예상과는 달리 실질적인 부정효과가 외부 효과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분들은 떠날 수가 없어요. 떠날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게 있으면 사실 사회적인 지역적인 낙인 효과가 있고 점점점 어려워지고, 그리고 이런 것들이 사회경제적으로 상당히 좀 안 좋은, 그래서 미국의 러스트벨트처럼 그런 식으로 민주주의에 상당한 위협을 가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 주류의 경제 지역정책의 관심사는 규제화를 했을 때 공간적 효과만 보는 거거든요. 왜냐면 전국에 비슷한 규제를 이제 완화했으면 그러면 당연히 왜냐면 금융특보에 대해서 하면 서울 같은 데가 더 공간적 효과가 더 커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장소 기반
정책들이 여전히 지역에서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장소 기반 정책했을 때 문제는 지역의 스케일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이 문제입니다.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 역시 어찌됐든 간에 디지털 역량 투자 어떤 이런 것들을 회복력 차원에서 좀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여전히 조세와 사회지출이 강화가 필요한데요. 우리나라 수도권이 유지되는 게 지난 50년 동안 엄청난 투자를 했기 때문에 수도권이 주택경제가 발생하는 거거든요. 정말 GTX 뭐니. 그러면 일정한 정도 수도권이 가지고 있는 밤새력을 이용해가지고 비수도권을 일정하게 이전 재원은 여전히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아니면 그에 준해서 비수도권을 그만큼 투자를 해주던지요. 이런 것들이 필요해서. 그래서 특히 이제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자산 격차가 심해지고 이에 따라서 어떤 여러 가지 그 자산 관련 체제들이 있는데 무슨 굉장히 그런 것도 없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좀 다시 한번 시작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일본에서 하는 건데 그 기업공사 문제 때문에 사업체별 회계 같은 조세제도를 운영도 해요, 이거는. 그래서 가능한 이제 그 대기업들이 입지하고 있는 그 지역의 담세력을 이제 보장해주는 시스템도 있을 필요가 있는데 우리도 한번 그런 것들도 안 되면 고려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자, 그럼 감사드리겠습니다. 시작하시면 돼요. 네, 안녕하세요. 산업연구원의 이상호라고 합니다. 제가 지금 발표드릴 내용은 제목이 포스트 코로나 이후 지역경제 진단과 산업발전 방향에 대한 이야기가 될 텐데요. 앞서 정준호 교수님이 말씀하신 내용과 일부 겹치기도 해서 좀 반갑고 그리고 좀 생각을 또 많이 하게 됐었습니다. 네, 제가 발표드리게 될 내용은 크게 한 세 가지 부분을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코로나 전후로 과연 지역 경제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한번 좀 살펴볼 겁니다. 여기서는 특히 이제 소위 장기 성장 침체라고 했을 때 이제 장기 성장 침체의 그 비율로 저희가 그 지역 경제 현황을 그렇게 함으로써 어떤 소위 통화정책보다는 산업정책이 상당히 중요할 수 있다. 이제 재정정책이 상당히 중요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이제 지역경제, 특히나 지역산업정책이 중요할 수 있다는 얘기를 이제 첫 번째 파트에서 말씀드리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에서는 그렇게 산업정책을 이제 펼친다 하더라도 소위 이제 공간적으로 상당히 좀 제약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를 이제 두 번째 파트에서 말씀드리게 될 거고요. 그런 두 가지를 좀 생각을 해봤을 때 우리가 향후 산업 발전을 어떻게 가져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드리는 것으로 제 이제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코로나 전에 과연 우리나라 지역 경제가 어떻게 됐을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좀 해봤는데요. 소위 이제 2013년 이후에 이 미국 경제가 이제 그 글로벌 금융위기로 이제 성장을 하게 되면서 실업률이 여전히 회복되지 못하는 어떤 그런 딜레마에 빠지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소위 이제 자연이자율이죠. 자연이자율이 이제 마이너스로 간다는, 즉 이른바 이제 그 유동성이 풍부해지는 시대가 이제 오게 되는데, 그러면서 계속 장기 성장 침체가 이제 오게 됩니다. 그러한 현상이 사실은 그 이제 레리 서머스를 이제 중심으로 해서 이제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어땠을까를 한번 살펴보면은 사실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현상이 상당히 관측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징후로서 일단은 잠재 성장률을 간단하게 보더라도 계속 마이너스 추세를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경제 성장률, 이제 표준 편차 같은 것들을 보면은 계속 표준 편차가 이제 경기 변동이 굉장히 이제 축소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소위 이제 그 장기 시클러 스태그네이션을 얘기를 할 때 과연 이제 선택의 문제에 빠지게 되는데, 자산 버블을 이용하느냐, 아니 버블을 이용해서 성장을 하느냐, 그래서 위기를 감내하느냐, 뭐 그런 얘기들을 하는데, 저희는 이제 사실 위기의 그 자산 버블의 시기가 한 2010년 이후에는 없었지만은
사실 경제 변동이 확 죽는 그런 징후를 받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징후 세 번째로는 자본주의 물가가 이제 지속적으로 이제 하락을 했습니다. 상당히 침체인데요. 이거는 이제 아까 전에 이제 그 정준호 교수님께서도 이제 말씀하셨지만 2010년대 후반에 계속 이제 노동시장 글로벌리 이제 노동시장이 계속 분배가 되면서 결국에는 기존의 산업들의 어떤 그 경쟁력이나 이제 공급이 상당히 많아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자본주의 가격도 상당히 낮아지는 그런 현상이 전국적으로, 그러니까 국가 전체적인 현상이 나타나게 되고요. 결국 이러한 현상들이 이제 소위 자연 이자율을 마이너스로 만들게 되는 거고, 그래서 통화 정책에 대한 어떤 제약을 이제 논하게 되고, 결국 이제 재정 정책이 필요하고, 그리고 향후 이런 것들을 대응하기 위해서는 산업 정책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얘기로 이제 이어지게 되는데요. 그런 것들이 이제 지역 경제에서 다분히 나타낸다는 얘기를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수도권 대비 비수도권에서 경제 성장률이 상당히 낮게 나오고요. 그리고 이 권역별 경제 성장률 표준 편차도 상당히 낮게 나옵니다. 그리고 설비 투자 증가율은 뭐 역시 당연히 이제 자본재 수출이 안 되거나 이제 생산이 줄어듭니다. 그리고 경쟁이 첨예화되니까 이 투자할 유인이 없겠죠. 그래서 계속적으로 설비 투자도 이제 낮아지고요. 그래서 이런 어떤 우리가 소위 이제 딜레마에 빠지는 그 장기 성장 침체에서 지역 경제가 상당히 차지하는 부분이 크다라는 얘기를 들 수 있겠고요. 그럼 과연 그렇게 됐을 때 그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그러면은 이제 아까 전에 그 정준호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결국에는 생산한 것들이 수도권으로 이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동성이 풍부한 시기에 이게 사실 실물로 가야 되는데 실물로 가지 않고 그냥 유동성으로 남게 되고 그것이 결국에는 다 수도권으로 가게 된다는 거죠. 그럼 결국에는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수도권은 그 자산 가격의 그 유동성을 이용해서 결국에는 성장을 하게 되는 거고 아까 건설 투자도 잠깐 보셨겠지만 그런 건설 투자의 붐을 이용해서 이제 수도권은 성장하고 오히려 이제 지역은 낮아지는 그런 현상이 이제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아래표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생산소득이 유입 비중이 큰 지역일수록 이 자산 가격이 상승하는 그런 현상으로 이제 귀결이 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전체적인 그 코로나 이전의 시기의 그 지역 경제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이 장기 성장 침체 구조 하에 있었다라는 얘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결국에는 불균형적인 자원 배분으로 이어지고 그리고 결국 성장 격차로 이어진다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더욱더 중요해지는 것은 결국에는 재정 정책이고 산업 정책이 중요해지는데 그 산업 정책의 핵심은 결국 지역 산업 정책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이제 역시나 그렇게 취약해진 지역 경제 현상에서 코로나가 땅 터졌을 때 결국에는 가장 신속하게 움직이는 것은 결국에는 생산의 증가율과 인구겠죠. 생산에 따른 빈 일자리율이 수도권보다 훨씬 더 빨리 감소하게 됩니다. 그리고 인구 유출은 더 빨리 일어나게 되고요. 그래서 이건 뭐 저희하고 산업연구원하고 그 균형위에서 같이 정책 브리프를 한번 작성해 볼 때 한번 살펴본 건데 코로나 터진 이후에 아주 급속도로 비수도권에서 수도권으로 인구가 유출되는 현상을 감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러한 현상을 우리가 코로나 전으로 이제 다시 정상으로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결국 산업 정책을 한번 취하게 될 텐데, 그 재정 정책을 중심으로 해서 산업 정책을 취해야 되는데, 그것이 이제 이전 단순히 회복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한 단계 조금 더 나아가야 된다는 어떤 이제 사명의식이 생기는 거죠. 조금 더 패러다임 전환이 좀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보다 좀 통화정책이 제약받고 있는 상황에서 재정정책으로 가는데 지역산업정책이 과연 어떻게 가야 되는 필요성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그렇게 지역산업정책을 전국적으로 이렇게 쫙 펼쳤을 때, 그리고 이제 뭐 지역만 하는 건 아니겠죠. 뭐 수도권에서 산업발전을 할 것이고. 근데 이제 공간적으로 상당히 이게 저희가 공간을 생각하지 않으면 이런 식으로 이제 저희가 다시 한번 수도권으로 집중되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은 이제 말란드가 2020년에
네이처지에서 이제 이거 한번 측정을 해본 건데, 이게 우리나라 사례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대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해본 건데, 랭크 사이즈 모델에서 이제 집중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이제 그 지역적으로의 그 집중도가 높아지는 것을 의미하는 건데, 그 집중도가 높아질수록 이제 이게 이제 2차 산업혁명이고 3차 산업혁명이고 이제 지속적으로 보면 아시겠지만은 아주 복잡하고 그리고 그 산업 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그 산업들로 구성되는 지역이 소수에 집중된다는 서서히 그런 게 심화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나라도 역시 이러한 현상이 관측될 수도 있다는 것을 최근에 한번 간략하게 한번 살펴봤는데요. 이게 2010년서부터 15년 사이에 이제 1인당 소득 증가율이고요. 그리고 이 그림을 보시면은 이제 Y축은 이제 1인당 소득 증가율이고 X축은 이제 복잡성이라고 해가지고 소위 이제 얼마나 산업이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는가를 이제 간략하게 살펴본 겁니다. 일종의 허핀달 주스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2010년, 그러니까 초기 년도에 이 복잡성이 다양성이 상당히 컸을 때 과연 향후에 1인당 소득 증가율이 어떻게 됐을까를 한번 살펴보면은 이렇게 플랫합니다. 이게 제가 추세적으로 그리지는 않았지만은 경제 규모가 작은 데하고 경제 규모가 큰 데하고 서로 비교를 한 건데 이게 시군구 레벨인데 이게 플랫합니다. 즉 경제 규모가 크든 작든 소득 증가율이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 성장론 같은 거 이제 보통 생각하실 때는 경제 규모가 작은 지역에서는 보통 소득 증가율이 높게 나타나는데 경제 규모가 아무리 크더라도 이렇게 성장률이 비슷한 케이스가 이제 나타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경제 규모가 큼에도 불구하고 나름의 경쟁력, 산업의 다양성을 굉장히 크게 많이 가져가는 그런 현상들이 우리나라에서도 관측된다는 것이고, 앞서 이제 보신 바와 같이 이런 이제 미국의 사례를 본 것처럼 이런 현상이, 그러니까 향후에도 산업 환경이 이제 변화됐을 때도 그런 현상이 우리나라에도 나타날 가능성이 꽤 크다. 즉, 공간적으로 산업 정책을 핀다 하더라도 다시 집중화될 가능성이 꽤 크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산업 정책을 펼쳤을 때 가장 또 제약을 받는 것은 경로 의존성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산업 발전을 했을 때, 산업 발전이 이제 지역마다 이제 산업 발전을 할 텐데 그 산업 발전의 그 경로가 초기 수준의 의존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소위 국가별로 이제 본 테이블이고, 이건 이제 하우스만의 연구 결과를 그대로 가져온 그림인데, 이것도 이제 지역에서 나타나는 현상과 거의 비슷할 거라고 생각해서 참고차 이제 제시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연도가 없네요. 왼쪽에 있는 그림은 아마 2000년일 거고,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 아마 2010년일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폴란드하고 태국의 얘기를 이렇게 살짝 보여줬는데, 초기에 어디에 산업이 발전하고 있느냐, 그거를 이제 컬러풀하게 좀 표현을 했는데, 그게 이제 향후에 산업 구조하고 상당히 연관성이 있다라는 거입니다. 이런 현상들이 지역에서도 발견이 될 것이고, 우리가 이제 지역의 이전 수준에서 이제 좀 벗어나고자 하는 산업 구조가 사실은 코로나 이후에 상당히 큰 변화를 보일 수도 없을 수도 있다. 큰 산업 정책을 가져간다 하더라도요. 그런 제약이 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런 일을 실증적으로 한번 본 건데요. 그러니까 이거 이제 전국 수준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보통 최근 들어서 대구나 경남이나 부산 그런 것들을 많이 해봤는데, 그 오른쪽에 있는 그림을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실제 생산성 수준이 오른쪽으로 점진적으로 옮겨가는, 아주 큰 빅 점프를 하지는 않습니다. 아주 서서히 움직이는 그런 현상을 보이면서 크게 변하지는 않을 것 같다는 어떤 제약성이 좀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는 뭐냐면은 산업정책을 폈을 때 아주 굉장히 비전을 제시하면서 굉장히 큰 산업들을 이제 출구하는 그런 경향들이 꽤 있는데, 그럴 경우 그 산업으로 이전되지 못하고 현재의 산업 구조에 머물 가능성이 꽤 크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고착화 현상, 소위 락킹 현상이 이제 발생할 가능성이 꽤 크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 그림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그런 락킹 현상이 사실상
우리나라에서도 좀 많이 관측이 된다. 이게 시군구 레벨에서 이제 소위 이제 고도화 수준을 살펴본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산업구조에서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소득 수준이라는 것이 있는데, 만약에 락킹 현상이 없었으면은 이런 어떤 비례선이 그려지진 않았을 겁니다. 즉, 2010년의 고도화 수준, 각 시군구가 갖고 있는 고도화 수준, 또는 각 시군구가 갖고 있는 기대 소득 수준이 산업구조가 많이 바뀌었으면은 2018년에 산업구조를 통한 기대 소득 수준이 많이 달랐을 겁니다. 근데 그러지 않고 거의 정비례하죠. 그래서 네. 시간이 제가 좀 얘기가 길어졌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이제 산업 발전 방향을 좀 보면은 어쨌든 좋은 산업을 선택해서 가야 되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실증적인 얘기들을 여기서 좀 슬라이드에서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다양성을 이용해야 되는 건데, 이 다양성을 우리나라 시군구 레벨에서 보면 다양성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 것은 또 긍정적인 측면입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보편적인 산업이 굉장히 많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향후 산업정책 시에 우리가 극복해야 되는 문제라고 이제 볼 수가 있고요. 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우리가 산업정책 이제 시군구 레벨에서 이 산업구조 정책을 우리가 뭔가 좀 적극적으로 가져간다고 하면 이 네트워크를 조금 더 활용해야 된다. 최근에 이제 에이스모글로 같은 경우에서 이제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하나의 기업 구조를 발견했을 때 상당히 그 깊은 네트워크 구조를 이제 변해갈 수 있다. 그런 것을 시군구 레벨에서 해야 되는데, 시군구 레벨에서 공간적으로 얼마만큼 확대할 것인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편적인 어떤 산업 정책보다는 이런 기업 거래 구조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적인 산업 구조 정책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이제 실증 결과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가장 중요한 건 산업 정책이 중요하고 산업 선택도 중요한데, 그 지역 산업 정책을 할 때는 공간이 상당히 중요하고, 그리고 기업 활동의 최적화 활동, 즉 기업의 거래 네트워크를 확인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 그리고 결국에는 그 인적 자본이 집중된 지역에 대한 의존성이 상당히 커질 수 있는 기제가 강력하게 항상 작용을 해왔기 때문에 그에 대한 좀 고려가 필요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도시화에 대한 고려가 좀 필요하다. 뭐 그런 얘기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준칙들은 이 슬라이드를 참조하시면 되거든요. 간략하게 좀 저의 생각들을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안 보이실 것 같은데. 소리 잘 들리시나요? 지금 조금 시스템상에서 잘 안 들릴 것 같긴 한데요. 제가 좀 최대한 크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 팀장을 맡은 최윤석입니다. 균형발전 지표로 측정한 지역 격차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균형은 그 지역의 객관적, 주관적 종합 진단을 통해서 균형발전 정도를 측정하고 지역 격차 해소를 위한 지역 차등 지원을 활용하고자 작년 8월에 균형발전 지표를 개발했습니다. 올 발제문에서는 균형발전 지표를 활용해서 지역의 여건 변화를 분석하고 지역 격차를 측정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앞서 그 두 분께서 발표하신 것은 이제 그 산업 일자리 내지 경제 쪽에를 가지고 격차를 이렇게 비교 분석하셨다고 한다면 여기서는 좀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지역 격차를 측정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균형발전 지표는 지역 간 발전 수준을 비교한 핵심 지표, 그리고 다양한 생활 여건을 반영한 그 8개 부문 지표로 이루어졌습니다. 안 보이실 것 같죠? 그 주거, 교통, 산업 일자리, 교육, 문화여가, 안전, 환경, 보건, 복지 8개의 부문 지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균형발전 지표를 활용한 지역 여건 변화는 지역 격차 분석은요, 광역시도와 기초자치단체 부분에서 실시했습니다. 일단은 광역시도 같은 경우에는 핵심 지표와 그 8개 부문 지표에 대해서
데이터를 구축하고 또 비교 분석을 했고요. 기초자치단체는 지역 개수가 많기 때문에 지표를 좀 일일이 다 파악하기보다는 부문별로 종합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표준화 점수를 이용해서 최대 정규화를 이용해서 도출을 했고요. 부문별 종합지수를 산출을 하였습니다. 먼저 핵심 지표입니다. 핵심 지표는 40년간 인구 증가율과 재정 자립도 3개년 평균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40년간 인구 성장률은 수도권 및 광역시의 대도시로 인구가 집중 확대되었고, 전라권의 인구 유출이 다른 지역보다 큰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지역 간 인구 불균형 완화를 위한 새로운 동력 창출이 요구됩니다. 지방재정 자립도 3개년 평균을 봤을 때도 수도권의 재정 자립 수준 또는 경제력이 비수도권과의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서울이 이제 86.3이고요. 경기도나 조금 확대해 줄 수 있나요? 이렇게 조금. 네. 지도 표하고 이렇게 그림하고만 좀 더 확대해 주시면 조금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예, 서울 86.3%를 비롯해서 경기도 70.7%, 인천 66.7% 재정 자립도가 높았고요. 비수도권에서는 세종시 70%, 울산시, 또 울산시가 높았고, 강원, 전북, 전남 등은 거의 전국의 최하위였습니다. 아래로 조금 내려주시겠습니까? 예, 됐습니다. 예. 이게 이제 시군구의 핵심 지표의 종합 점수입니다. 17개 시도에 있는 시군구 시군구별로 이제 분포도를 그린 거고요. 보시는 것처럼 수도권과 이게 광역시하고 그다음에 광역도에 있는 시군들하고의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주거 부문에서는 노후주택 비율과 빈집 비율이 전남이 이것도 좀 이거 있습니다. 전남이 가장 높은 비율을 기록했고 광역도를 중심으로 노후주택 비율과 빈집 비율이 높아서 주거 환경이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에 최고 주거 기준 미달 가구 비율은 수도권에서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라인 공급 수준을 나타내는 이제 상하수도 보급률인데요. 전국의 100%에 가까운 보급률을 나타내고 있으나 인프라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저희가 지표에 반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군 이하 농어촌 지역 같은 경우에는 상하수도 보급률이 낮은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주거 부분을 종합하면 수도권 및 광역시의 대도시와 지방 소도시 간의 주거, 질적, 양적 수준의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교통 부분인데요. 교통 부분에서는 이제 도로 포장률 같은 경우에는 큰 차이는 없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고속도로 IC 접근성, 그리고 8페이지에 네. 고속도로 IC 접근성하고 이제 고속가 철도 접근성에서 좀 지역 간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교통 부분을 보시면 이 아래 그림 조금 보시겠습니까? 예, 그림에서 좀 명확하게 나타나 있죠. 수도권 내지는 광역 시하고 지방 소도시 간의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산업 일자리 부문은 앞부분에서 두 분이 많이 발표를 하셨는데 균형 발전 지표에서는 그렇게 큰 격차가 나타나지 않는 걸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표를 조금 약간 좀 수정을 해야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서 저희가 좀 발견한 거는 어쨌든 사업체 수하고 종사자 수 증가율에서 세종, 제주, 경기 이런 부분이 좀 급성장을 했고요. 지식기반 산업 집적도 같은 경우에는 서울, 경기, 대전 이 세 개 지역이 비중이 높았습니다. 그래서 특허 건수 같은 경우에도 서울시하고 경기도에 집중이 되어 있었고 대도 연구단지
그나마 높았는데 그래도 서울 경기에 비해서는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그림을 한번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게 그 산업일자리 부분 종합 점수로 했을 때는 이렇게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는데 이거는 그 특허 건수라든지 연구개발 인력당 연구개발비 같은 경우에는 시군구 자료를 저희가 조사 자료 구독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시도까지만 나타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약간 좀 그 현진 상황을 좀 정확하게 나타나지 못하는 그런 좀 환경이 있었습니다. 예, 교육 부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교육 부분 같은 경우에는 교육 부분도 그렇게 크게 나타나지 않았는데 지표가 유아 그 1000명당 보육시설 수였고 학령 인구 1000명당 학교 수, 또 어린이집 서비스 권역 내 영유아 인구 비율하고 초등학교 서비스 권역 내 학령 인구 비율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그런 시설 또 그 교육을 위한 인프라가는 정적으로 이제 큰 차이가 없이 나타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이제 교육의 질을 좀 나타낼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정성 지표를 통해서 보완해야 좀 될 것 같습니다. 예, 문화여관 부분입니다. 문화여관 부분에서는 인구 10만 명당 문화기반 시설수, 또 인구 1000명당 객석수 이런 부분에서 제주, 강원, 전남, 전북 등에서 많았는데요. 이 지역에 이제 관광 산업이 또 발달했기 때문에 박물관, 미술관 등이 많이 분포해야 되는 이유도 있고 인구수가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인구당 시설수가 많은 것으로 좀 나타났습니다. 인구 10만 명당 예술활동 건수도 전체적으로 좀 증가를 좀 했는데 서울, 제주, 강원, 광주 이런 것들이 조금 그 100건, 연간 100건이 넘는 그런 건수를 기록했고요. 다른 지역에는 조금 적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공연문화시설 서비스 권역 내 인구 비율 내지는 도서관 서비스 권역 내 인구 비율 이거는 이제 접근성이기 때문에 체험시설도 마찬가지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이제 대도시하고 수도권이 그 지표가 잘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그림을 보시면 이게 두 가지가 좀 합쳐져서 나타났기 때문에 그러니까 인구당으로 나는 시설수 면에서는 그 광역 지역이 좀 더 유리하게 나오고 접근성 같은 경우는 광역시가 더 유리하게 나오기 때문에 이걸 이렇게 종합하게 되면 그 지역 간 격차가 크지 않은 걸로 지금 문화여가 부분에서는 그림은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안전 부분입니다. 안전 부분도 이제 인구당으로 이제 구조 구급되어 1인당 담당 주민수라든지 119 안전센터 1개당 담당 주민수 이런 것들이 로 했는데 광역도를 중심으로 오히려 좀 안전하다. 왜냐면 인구가 적으니까 당연히 그렇게 되게 나오겠죠. 반면에 이제 접근성, 소방서 접근성과 경찰서 접근성 같은 경우에는 대도시에서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것도 이제 그림을 좀 보시면 좀 특별 광역시 있는 시군구의 안전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는데 그 격차는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환경 부분은 그래도 이제 지역이 그래도 좀 지표가 좀 우수한 그런 지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시공원이라든지 녹지율, 또 제곱미터당 대기오염 물질 이런 것들이 생활공원 서비스 권역 내 인구 비율 이런 것들은 이제 비수도권의 지역이 좀 더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고요. 서울, 부산, 대구, 인천 등 대도시의 그런 양적, 질적 환경 수준은 광역도의 소도시보다 낮은 것으로 평가가 되었습니다. 그림을 보시면 아래 부분에 있는 부분이 이제 그 수도권하고 광역시 부분이 조금 환경 부분이 좀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보건복지 부분에서는요, 65세 이상 1인 가구 비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구 고령화로 인해서 노인 단독 가구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고, 광역도의 중소도시의 노인 1인 가구 비율이 광역시 대도시보다 높았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비율 같은 경우에는 좀 전국적으로 10% 거의 9.1% 증가하긴 했는데, 이것은 이제 저소득층 또 보호를 위한 수급자 선정 기준이 완화가 됐고, 최저 생리비 기준 인상 등에 따라서 수급자 수가 확대되었기 때문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소득자 비율은 전북, 광주, 부산, 대구 등에서 높았고 세종, 울산, 경기, 충남 등에서 낮았습니다. 예, 사회복지 및 보건 분야, 지출 분야 같은 경우에도 이제 시군구로 봤을 때 광주광역시 북구가 가장 좀 높았고요. 인구 10만 명당 사회복지 시설수 같은 경우에는 지역별로 좀 차이가 있었습니다. 보건복지 시설에 대한 양적 수준과 접근성은 인구 밀도가 높은 대도시와 인구 밀도가 낮고 면적이 넓은 소도시 간의 격차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접근성 같은 경우는 좀 특별히 더 그럴 것 같은데요. 그 그림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노인여가 복지시설 서비스 권역 내 인구 비율하고 의료시설 서비스 권역 내 인구 비율, 병원 서비스 권역 내 인구 비율 같은 경우에 격차가 큰 것으로 이렇게 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 부문을 종합하면 다른 이제 8개 평가 부문보다도 특별광역시 및 수도권의 대도시 그리고 나머지 광역대 지방 소도시 간 격차가 크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소수의 취약 인구가 넓은 지역이 분포한 농촌과 농산군청이겠죠. 그리고 보건복지 부분의 양적 수준의 접근성, 그러니까 양적 수준과 접근성 모두 좀 농산어촌 지역에서 낮은 것으로 평가가 되었습니다. 종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핵심 지표하고 8개의 부문 지표를 가지고 비교를 했을 때 핵심 지표, 그리고 주거, 교통, 보건복지 분야에서 좀 지역 간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고 산업 일자리, 교육, 문화, 여가, 환경 부분에서는 상대적으로 격차가 크지 않은 것으로 좀 평가가 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균형 발전 지표를 지역 간 발전 수준을 이제 비교하는 핵심 지표하고 또 다양한 생활 여건 반영 8개 부문 지표의 데이터 구축을 토대로 지역 간 격차가 큰 분야를 선정하고 또 지역 격차가 큰 분야별 전략 사업 발굴 및 사업의 효율성 수준을 통해서 지역 격차가 큰 분야부터 그 간격을 줄이는 노력을 실시하는 데 활용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이제 지역 균형 유지를 좀 지역 낙후도를 고려해가지고 또 사업 선정에 좀 활용하기로 했는데요. 그래서 이제 균형 발전 지표 중에 핵심 지표를 사용할 예정입니다. 어떻게 또 적용되어질지는 조금 더 고민을 좀 해봐야 되겠지만 앞으로 지표가 잘 또 활용돼서 지역 균형 발전 내지는 지역 격차 해소의 완화에 기여하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세 분 발표자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지금 온라인으로 같이 참여하고 계신 토론자 교수님, 박사님들 잠깐 나가지 마시고요. 저희가 여기 장내 정리를 하고 바로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할 테니까 잠시만 좀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앉아서. 필요 없네, 그러면. 우리 마이크 이게 다 되는 거죠? 오늘 되는 거네, 그렇죠? 이건 스탠드 없어도 되지 않을까요? 뺄까요? 스탠드가 더 나을까? 스탠드는 편하실 것 같은데. 곱좀 말할 거리나 음소거는 그 토론자 하시는 분만 음소거 제거해 주시면 되잖아요, 그죠? 그다음 여기는 저희도 여기는 뭐 그냥 지금 이렇게 들릴 수 있죠. 토론하시는 분. 아니면 토론하시는 분들 다 음소거 해도 근데 혹시 또 뭐 다른 전화 오라 그럴 수 있으니까 토론하시는 분만 음소거 하면 돼요. 그럼 지금 시작할까요? 시작해도 됩니다. 그래요. 그러면은, 장례 정리가 돼서,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그 토론 순서 좀 말씀을 드리면, 지금 기정훈 교수님은 여기 자리에 나와 계시고요. 나머지 고준호 교수님, 그 다음에 임재빈 교수님, 정주철 교수님, 그 다음에 하수정 박사님은 지금 온라인으로 지금 이 토론에 참여하고 계신데요. 순서는 그 고준호 교수님, 그 다음에 임재빈 교수님, 정주철 교수님, 하수정 박사님 그 순서로 하고, 그 다음에 기정훈 교수님은 마지막으로 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서 그 세 분의 그 발표가 있었습니다만 최근에 이 지역 격차, 특히 이제 수도권 인구 집중,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수도권 인구가 전체 인구의 50% 비중이 넘으면서 인구의 집중이 가속화되고 있고, 또 4차 산업혁명이 진행되면서 정보의 격차, 기술의 격차, 이런 부분들도 좀 심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균형발전위원회라든가 관계부처에서도 이 지역 격차, 그 지역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균형발전 정책에 대해 관심이 굉장히 많은 것 같고요. 지금 21대 국회에서도 이제 균형발전 특별법 개정, 이런 부분들이 논의되고 있어서 사실 오늘 이 발표했던 세 개의 주제 내용들이 굉장히 이제 시의적절하고 여러 가지 정책적인 함의들을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토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고준호 교수님, 임재빈 교수님, 정주철 교수님, 하수정 박사님, 그리고 기정훈 교수님 이 순서대로 하는데, 저희가 지금 발표하시는 분들이 시간을 잘 지켜주셔가지고 지금 저희가 일정대로 11시 50분쯤에는 무난하게 이 세션을 마칠 것 같은데, 한 7분 정도 토론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 세 개 발표 주제가 전부 다 지역 격차에 대한 내용들, 그리고 이 지역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적인 방향들을 조금씩 담고 있고, 또 최준석 박사님 마지막 발표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정책적으로 어떻게 활용해 줄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멘트를 해주셨는데, 따로 뭐 지정 토론 방식은 아니고요. 세 개 주제를 아우르는 그런 토론을 해주셔도 좋겠고, 아니면 특별하게 발표된 세 개 주제 중에 특별한 부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또 지정 토론 방식으로 해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준비되셨으면 우리 저 한양대학교 고준호 교수님부터 토론 좀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준호 교수님. 네, 세 분의 발표 아주 잘 들었습니다. 여기 하면 코딩 돼가지고 나가는. 제가 지금 화면이 좀 이렇게 어두워서 보이는데, 다행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불편. 네, 말씀이 안 들리시나요?
네, 잘 들립니다. 예. 계속 하시죠. 네, 계속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교수님. 잘 들었고요. 그래서 저도 사실 오늘 발표를 들으면서 상당히 이런 의미 있는 어떤 정책, 지역 균형 지역 균형 발전 정책을 아마 저희가 찾는데 아마 도움이 되는 그런 정책 세미나가 아니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먼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제 저희가 이제 이렇게 찾아낸 뭔가 어떤 합의, 특히 이제 최근에 코로나 이후 시대에 뭔가 변화되는 여러 가지 여건, 산업 여건, 이런 것들을 좀 저희가 좀 찾아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근데 사실 저도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딱히 명확하게 답을 드리기는 어렵지만 아마 오늘 말씀하신 내용들 가지고 이제 찾아봤으면 좋겠다. 나는 되게 너무 이제 뜬금없는 얘기긴 하지만 그런 부분을 좀 많이 볼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제가 종교 교수님 발표자를 중에 하나 뭔가 좀 새롭게 느끼는 부분이 하나가 이제 세계의 여러 국가의 지역 간 불평등 격차를 봤더니 우리나라의 수준이 한 중간 정도다. 이제 이런 자료가 이제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어찌 보면 우리가 이제 이 정도 수준은 당연하다고 이제 볼 수 있긴 한데 좀 나중에 한번 좀 코로나를 말씀하신 얘기가 있으면 우리가 진단하고 있는 이런 외국에 비해서 중간 정도가 되는 배경이라든지 이게 그러면 정말 심한 건가 아닌가 이런 얘기를 듣고 싶다는 생각이 이제 들었고요. 그리고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최준석 팀장님이 발표하신 여러 가지 균형 발전 지표에 대한 게 좀 관심이 크는데 일단 팀장님의 계획 결론에 보면 크게 수도권과 그리고 지방의 격차 중에 핵심 격차 크게 나는 게 제가 보기에는 그래프상에 핵심 지표, 그다음에 그거, 공, 모범, 물질 이런 것들이 이제 명확하게 나타나는데요. 한편으로 보면 이게 지역이 갖고 있는 특성들, 특히 인구 밀도, 그러니까 이제 인구 밀도 이런 것들이 이제 영향이 있을 텐데, 이제 저 궁금한 게 이게 물론 격차에 대한 것들은 분명히 어떤 의미도 있지만 이거를 그런 격차 해소하기가 쉽지 않겠다는 그런 생각이 이제 들었고요. 또 하나 이제 제가 최근에 연구를 해보면 사실 저희가 지금은 수도권과 지방 이렇게 해서 봤는데 만약에 수도권 내부만 보더라도 서울과 경기의 격차도 상당히 이제 크게 나타나는 것을 제가 연구를 해봐도 지금 나오는데 예를 들면 수도권 내에서도 이제 외곽 지역에 속하는 읍면 지역 같은 경우는 상당히 격차 여러 가지 조건들이 되게 낮은 수준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사실 수도권과 지방이 격차도 있지만 수도권 내 격차도 있기 때문에 수도권 내라는 건 상당히 큰 점인데 이제 한번 이런 것도 좀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지 않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결국은 이렇게 지역의 경쟁력 약화를 해소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해소하기 위해서 지금 얘기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네트워크 시티 이런 얘기들을 하는 것 같습니다. 결국은 지역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현재 인구 규모나 여러 가지 인프라, 단독의 인프라를 가지고 이거를 해결할 수 없으니 지역의 거점 도시와 지역의 거점 도시 플러스 비거점 도시들이 서로 협력을 해서 하나의 경쟁력을 확보한다는 그런 네트워크의 시티들이 이제 개념이 등장을 진행하고 있고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저희가 좀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지역 개발 차원에서. 근데 이제 이 네트워크시티라는 컨셉을 이제 물론 이제 고민을 하고 있지만 이런 것도 어떻게 가져갈 수 있는지 그래 예를 들면 이런 네트워크시티를 구성을 했을 때 인프라의 연결을 어떻게 되는지 각 그런 네트워크시티
경향에 들어온 도시 간의 역할 분담을 어떻게 이런 것들에 대한 좀 개념과 역할 정리를 우리가 저희 사무 연구 과정에서 좀 삼아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고 네, 세 분의 말씀 잘 들었고요. 저도 개인적으로 아주 여러 가지 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고준호 교수님, 정준호 교수님하고 최순석 박사님 발표 관련해서 조금 질의사항 더 주셨는데, 그거는 마지막 발표자들 말씀 드릴 때 좀 듣기로 하고, 또 네트워크 시티에 대해서도 앞으로 균형발전 정책의 대안으로 관심을 가져야 할 대목을 이야기해 주셔서 유용했던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우리 충남대 임재민 교수님 들리시나요? 네, 안녕하세요. 잘 들리십니까? 예, 임재민 교수님 반갑습니다. 그럼 토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말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고준호 교수님께서 이 네트워크시티 말씀 주셨는데요. 저도 굉장히 공감을 하고요. 이 지역 균형 발전에 있어서 우리가 네트워크시티를 고민해보는 것이 앞으로 굉장히 큰 도전 과제이자 또 중요한 목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세 분의 발표를 아주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제가 이 발표를 들으면서 각각 따로따로 말씀드리는 건 쉽지 않지만 그래서 이제 묶어서 이제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우리가 이 지역 균형 발전을 얘기할 때 지역의 가치가 무엇인가라는 걸 한번 생각해보고 그 지역의 가치에 대한 우리들끼리만의 합의 이전에 국민적 합의가 무엇이 되어야 한다. 그런 좀 고민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사실 생각해보면은 이제 한반도라는 이제 조그만 이제 공간에서 서울이 살기 좋고 서울에 모여야 좋다면 모든 사람이 서울에 살아도 사실 문제될 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서울에 모든 것이 집중되지 않고 이 지역 균형 발전이 이루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을 확실하게 드러내줘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물론 제 입장에서는 이제 당연히 지역 균형 발전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데, 왜냐하면 서울에서 사는 것은 서울의 삶의 방식이 있는데 또 그것을 또 원치 않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 복잡한 삶, 초고밀의 삶 그런 걸 원치 않고 좀 여유 있게 넓은 공간에서 살고 싶은 사람도 있는데, 지금 현재는 어떤 양질의 일자리라든지 이제 소득을 올리기 위한 방법이 서울에 집중돼 있다 보니까 또 이제 교육의 기회라든지 보건의 교육 기회라든지 서울에 있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서울에 살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부산이라든지 아니면 충청도라든지 아니면 호남이라든지 이쪽 지역에서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게 이제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이제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서 행복도시가 이제 내려와 있는 상태에서 많은 기관들이 이제 충청권으로 내려와 있습니다. 제가 여기에 저도 이제 2014년에 내려왔는데 여기서 느끼는 건 뭐냐면 이쪽 지역의 어떤 산업 기반을 이용하고 지역에 예를 들어 인쇄 같은 걸 하고 싶어도 이제 사람들이 느끼기에는 어떤 서비스의 질이 좀 다르다라고 느끼게 되고, 다시 또 이제 서울에 있는 업체를 이용하고 이런 악순환이 계속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지방은 뭔가 좀 부족하다라는 그런 편견도 우리가 갖게 되는 것 같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지방에 대한 되게 강력한 어떤 구심점을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다. 지방을 다 흐트러 놓게 되면은 지방의 서비스가 좋아지기 어렵고, 우리가 인위적으로 모든 지방의 모든 지자체가 똑같이 어느 정도 좋아지게 만드는 것 가지고는 서울 중심의 구조를 타파하기 힘들다. 그래서 이제 지방의 핵을 만들어줄 필요가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현재 서울 외에 부산권은 어느 정도 핵을 형성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호남이나 이제 충청권은 그렇고, 다만 이제 앞으로 이제 세종이 내려와 있는 상태에서 대전 세종 중심으로 새로운 핵이 하나 만들어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고준호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네트워크시티의 개념이 중요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특히 이제 대전, 세종, 청주, 천안, 계룡, 옥천 이런 공주 이런 지역 도시들이 하나의 네트워크를 이뤄서 거대한 이제 인구의 어떤 초점이라고 할까요? 그런 걸 만들어내는 게 필요하다라는 걸 생각합니다. 적어도
이쪽 지역의 인구가 한 500만 정도 모이기만 하면은 이쪽 지역에서도 이제 서비스의 향상이 일어나고 또 이제 지역 청년들이 굳이 서울로 이동하지 않아도 지역에서 일자리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 생각이 드는 것은 그렇게 이제 이쪽 지역에 인구 확대를 하게 되면 또 호남이라든지 또 다른 지역에도 같이 또 발전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예를 들면은 이제 최근에 고령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서울로의 접근성보다는 이제 대전으로의 접근성을 좀 더 고민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서울에서 오기에는 이제 경쟁이 좀 약해졌지만 대전 세종의 인구가 늘어나면서 이쪽 지역의 이제 가능성을 보면서 경쟁성을 확대하려고 하는 거고, 군산의 새만금 같은 경우에도 과거에는 서울에서 내려오기가 어려워서 어떤 사업이 잘 안 됐지만은 최근에 이제 대전 세종권의 인구가 늘어나면서 관광이라든지 이런 게 활성화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인구 핵심을 네트워크 시티 개념으로 만들어지는 게 중요할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역의 산업을 어떻게 늘려나갈 것인가, 이런 것도 결국 네트워크하고 연결이 되지만 우리가 기본적으로는 이제 서울의 일부를 떼서 청소권을 옮기거나 부산권을 옮기거나 그렇게 생각하는 것보다는 또 다른 서울, 예를 들면 뭐 뉴욕이라든지 도쿄라든지 오사카라든지 이런 또 다른 서울급의 이제 도시를 우리가 만든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리고 또 동시에 지역 산업이 일으키는 데 있어서 청년층과 그리고 고령층, 이 연령층도 함께 차별화해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제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대학을 졸업한 후에 자리를 잡을 수 있는 일자리가 이제 필요한데, 제가 이렇게 옆에서 보면은 사실 이쪽 지역에서 졸업한 친구들은 되도록 이쪽 지역에서 취업을 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일자리가 없다 보니까 이제 일자리가 있는 서울 쪽으로 빠져나가는 것인데, 그런 일자리가 있을 수 있도록 만들어줄 필요가 있고, 그런 일자리를 만들려면은 결국에 이제 지역 대학의 경쟁력도 강화시켜주고 지역에 학생들이 많이 모여서 또 행사를 만들고 확장시킬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 이제 이쪽 지역에서 제가 느끼는 것은 이제 청년들이 힘들게 벤처기업을 만들어서 기업을 키워나간다고 하더라도 결국에 이제 기업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는 시점에서 금융적인 부분의 부족 때문에 판교 지역 등으로 경기도 지역 쪽으로 이제 옮겨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서울 지역에 집중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기업 성장의 금융 지원들 이런 것도 이제 부담이 필요하다고 생각되고요. 그리고 고령층의 경우에도 서울 지역에서 이제 은퇴하고 내려오신 분들도 있고, 이쪽 지역에서 이제 일하시다가 이제 은퇴하고 다시 서울로 돌아가시는 분들도 있고, 다양한 그 인구의 이동이 있더라고요. 그런 과정이 있어서 어떤 고령층의 교육과 그리고 일자리의 알선을 통해서 이쪽 지역에서 뿌리내려 살도록 하는 것이 중요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마무리 말씀으로 균형 발전 지표를 아주 재밌게 봤는데요. 지금 현재 그렇게 진행이 될까라는 것이 참 재미가 있었고, 동시에 그런 균형 발전 지표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그리고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지역이 똑같이 올라갈 수는 없는 것이고, 또 모든 지역이 똑같이 좋아진다고 해서 또 좋은 것도 아니다. 그렇다면은 지역들을 어떻게 연결하고 그 네트워크 안에서 어느 지역에 어떤 서비스를 중심으로 특성화시킬 것이냐, 그것을 고민할 필요가 있고, 그 출발점으로 균형 발전 지표가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교수님, 예, 고맙습니다. 그 중요한 여러 포인트들을 많이 제기해 주시고 짚어주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아마 가장 멀리 지금 이번 토론에 그 화상으로 참여하시고 계신 것 같은데, 정주철 교수님. 예, 그러면 교수님 목소리 잘 들립니다. 예, 교수님 토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완대부터 보시고 가야겠습니다. 참 저는 이렇게 왜 제가 이 토론자로 들어와 있는가 제가 잘 체크를 안 하고 있어가지고 몰랐었는데, 오늘 이제 토론을 들으니까 아마 지역에 있다고 해서 아마 좀 하신 거 아닌가 싶습니다. 특히 저희 이제 부산에서 이제 부산도 사실은 지금 뭐
지방 세태의 거의 뭐 중심에 있다고 할 만한 도시라고 생각하고, 오늘 이 세 가지 주제를 들으면서 하나하나 이렇게 제가 뭐 서류를 좀 준비했는데 앞에서 두 분이 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중복되는 말을 듣어서 저는 이게 저는 한 10년 됐어요. 이 부산대학에 내려온 지가 10년. 서울에 이제 연구원에 있다가 왔는데 내려와서 보니까 특히 이제 도시계획을 가리키는 입장에서 이 도시의 있던 이 세태가 정말 심각합니다. 지역의 세태. 근데 제2의 도시가 이 정도가 이제 되는 정도니까 아마 다른 도시들은 다른 지역은 말할 것도 없다는 생각이 좀 들고, 그래서 오늘 그 강원대 정준호 교수님이 이제 외환위기 이후 지역 간 소득 격차를 보여주셨고, 그래서 아마 이런 데이터들을 좀 보여주셨고, 뭐 그런 부분을 충분히 100% 이해, 저도 동감을 하고, 근데 이제 이 부분에서 좀 보면서 이게 이제 세계적인 현상이라는 걸 아마 어떤 영국 이런 데가 이제 최고로 많이 벌어져 있고, 우리나라는 중간 정도로 이렇게 좋은 데이터를 봤는데, 이제 사실 이게 세계적인 현상, 지역 간 격차가 세계적인 현상이다라고, 사실 이런 것들을 보면 그렇게도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조금 우려스럽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실제로 어떤 기회로 어떻게 나타나는지 부분을 조금 저희가 해야 되고, 지금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이런 현재의 그런 지역 간 소득 격차가 정말 통계적인 어떤 데서 어느 정도로 진짜 통계적으로 우리가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격차가 벌어지고 있는지, 그런 부분으로 좀 더 발전해 나가면 좋지 않을까 싶은데요. 근데 이제 뒤에 이제 산업연구원에 이상호 박사님 발표하셨던 그런 내용도 저는 굉장히 의미 있게 봤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이제 마지막에 이제 말씀하시는 종합 소고 파트 부분이 본인의 어떤 좀 주관적인, 물론 저 이 부분은 되게 감명 깊게 보고 저는 공감하는 이야기들인 것 같습니다. 근데 개인적인 그런 생각인지 아니면 뭐 결과에서 나온 내용인지는 조금 불확실하더라고요, 저는. 근데 이 산업을 선택하는 부분이 정말 중요했다 하는 부분은 우리 저희 부산에서도 왜 부산이 이렇게 망했냐 하는 종합적인 진단 세미나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여러 세미나 중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것이 95년 부산에서 95년도 사건을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95년이 이제 2년 있다가 이제 코로나 IMF가 터졌는데, 당시 95년에 부산에 이제 오시면 센텀시티라고 아실 겁니다. 센텀시티라고 해운대 들어간 입구 지역이 있는데, 그 지역은 원래 이제 중공업 지역이었어요. 그 지역을 실제로 IT 산업 집결지로 당시에 시에서 계획을 하다가 결국은 건설업자들하고 이렇게 저는 그렇게 봅니다만 결국에는 그냥 백화점 도시를 만들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산업을 안 한 거죠. 저희가 산업 선택을 제대로 못하고 그 지역은 지금은 그냥 주거지로 봅니다. 아파트가 밀집되어 있는. 그래서 이제 산업 선택의 실패가 사실은 있었다라고 하고, 그 이후에 부산은 오도화되지 못했다. 그 이후에 이제 여러 가지 일자리들이 나오지 못하고 인구 유출이 급격히 진행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설명하고, 최근에 이제 부산, 경남, 울산 쪽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대안으로서 이제 마지막 대안에 대해서 메가시티 이야기를 합니다. 인구 800만. 저는 대구 인구가 있어서 1200만이 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또 800만 정도 해서 이 일종의 이제 지역에 있는 인구라든지 면적을 넓혀서 접근하자라고 저도 찬성하는 입장인데요. 찬성하고 이제 그렇게 가야 되는데, 또 이런 이야기도 하더라고요. 몇몇 지역에서 경제하시는 분들 이야기 들으면, 우리나라는 가깝지 않냐. 거리가, 예를 들면 미국이나 이런 데서 뉴욕 경제권과 LA 경제권으로 나눠진 것은 거리가 멀었기 때문이지 않냐. 실제 우리나라는 너무 서로 가깝지 않냐. 사실은 좀 인정하기 싫어도 사실 그런 게 있는 거고, 저는 KTX 이런 것들이 더 지방의 세태를 더 다른 게 왔다는 생각도 사실 하거든요.
획기성 2000년도 들어오고부터 더 리셋된 사실입니다. 지역에 여러 병원도 다 서울로 가고, 웬만하면 다 서울로 가야지. 부산대 간 겁니다. 부산대 병원에도 거의 손님이랑 하는 좀 어려운 병이 있으면 그런 입장에서 이런 거리라는 이런 입장이 사실은 이 메가시티 한다는 거에 대해서 과연 가능할까라는 게, 아니 가능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개인적인 입장이지만 불안한 거, 이게 가능하겠느냐라는 그런 부분도 있어요. 그런 것도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에 우리 국가균형위에서 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 지금 지역균형 유지를 아마 전적인 연구, 선행되는 연구로 제일 중요한 연구라고 생각하고요. 이런 부분이 발전되었다고 생각하는데, 몇 가지 지수 도출에 있어서 조금 아까도 별로 이렇게 일자리나 이런 부분이 차이 안 나는 것처럼 나온다. 이런 건 정말 잘못된 지수입니다. 제 생각에 이거 특허 지수 같은 경우도 이거는 왜 인구수 대비로 안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하면 부산이 최악입니다, 최악. 이게 정말로 핵심이 없는 도시라고 우리가 지역에서 이야기 많이 하는데, 면적 인구수 대비로 몇 개가 나왔느냐, 한 6천 건 있었다. 부산 6천 건이다. 대구는 4, 5천 건이다. 1, 2위 다투지만 인구 대비로는 부산은 최악입니다, 최악. 그 정도 되면.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지수나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진짜 세밀하게 더 들여다보셔야 되지, 차이 안 나는 것처럼 이렇게 얘가 지수가 나오는 것처럼 한다 그러는 거는 그냥 현실감 잘, 이런 부분은 그냥 위원회에서 이렇게 하셔서 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 지역에서 연구자들하고 같이 이렇게 좀 하고 그래서 이게 정식적으로 나가야 되지 않을까, 지역 유형에 대한 부분도 좀 더 구체적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예, 교수님, 예, 고맙습니다. 그 전체적인 그 발표분들 코멘트하고 또 이 메가시티하고 균형발전 지표에 대해서 또 저희가 생각해 봐야 될 그런 대목들을 한번 이렇게 짚어주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우리 국토연구원의 그 하수정 박사님. 네, 순서입니다. 잘 들리세요? 분석했죠. 안녕하세요. 예, 박사님 잘 들립니다. 네. 네, 토론 그러니까 진행해 주세요. 좋네요. 연구원에 있으면서 서울에 계신 분들도 다 만나뵙고. 네. 다들 좋은 말씀 아까 교수님들이 많이 해주셔가지고 저는 유사한 얘기는 말씀드릴 필요도 없을 것 같고요. 몇 가지 커멘트와 질문들, 그리고 저희가 이 자리에서 논의해봤으면 좋겠는 그런 이슈들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정준호 교수님 발표는 너무 항상 좋은 내용의 그 디테일한 분석들과 자료들 항상 이렇게 공유해 주시고 발표해 주시고 그러셔서 이 연구자 입장에서는 항상 너무 고마우신 연구를 해주셔서 너무 고맙다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이제 그런 최신 데이터도 또 예전에 하셨던 그런 분석이나 이런 것들을 또 다시 한번 더 보여주셔가지고 저희가 많이 참고를 하면 좋겠다라는 내용들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제 이제 이 4차 산업의 패러다임으로도 바뀌고 제조업도 이제 구조되고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이제 공간적인 분업에 의해서 기반한 그런 기존의 지역 성장망은 작동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미 그동안 배워왔었던 그런 생산소도 이전되는 것들, 그리고 기존에 있었던 자산 격차가 점점 더 커지는 것들, 그래서 수도권으로 경제나 권력들이 더욱더 집중되고 있는 그런 것들을 이 문제인데 이게 점점 더 고착화되는 것이 문제라고 그렇게 언급을 해주셨는데, 그래서 이게 이제 제가 항상 이제 정말 만나 뵙고 여쭤보고 싶은 건 뭐냐면은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내생적 지역 발전을 해야 되고 뭔가 지역 성장 모델의 혁신이 필요하고 이렇게 논의는 하고 있지만, 그래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바꿔 나가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구체성이 조금 더 이런 자리를 통해서 논의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이상호 박사님 또 여러 가지 분석들을 해주셨는데 제가 이제 비보편성 지수라는 게 뭔지 조금 불확실해서 그게 그냥 다양성을 측정하기 위한 지수 중에 하나인지 그렇다면 그러면은 보통 다각화 지수를 쓰는데 보편성 지수를 쓰시는 이유가 뭐 따로 있으신지, 그리고 다양성 확보라는 것 자체가 이제 그 지역의 페이퍼 같은 거 보면은 이제 관련 다각화성을 높여야 된다라고 그래야지 오히려 성장에 더 도움이 되고 그렇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고려를 해서 어떤 분석을 해보셨던 적은 있으세요? 그리고 기존 산업연구원에서도 많이 조금씩 이제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기업 거래 분석을 통해서 기업 네트워크의 현상을 좀 살펴보고 전후방 연관 산업들을 파악을 해서 지역의 산업을 특화 산업이 됐건 어떤 전후방 연관 산업들을 조금 더 발전을 시켜야 된다고 하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기존에 분석하셨거나 샘플되는 그런 내용들이 있으신지에 대한 그런 것도 궁금해 봅니다. 그리고 이제 최준석 박사님 발표는 또 균형 발전 지표를 고생해서 만드셔가지고 또 이렇게 지표들을 또 추적을 해서 또 결과들을 정리를 하셨는데, 이게 또 기존에 계속 자료가 쌓이는 게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사실은 키포인트고,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지역 균형 유지 같은 데서도 사업들을 선정할 때 이제 활용을 하실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하면은 광역시도 차원의 그런 지표 결과값들을 우리가 받아들이기, 아까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좀 안 맞는 부분도 많고, 그러다 보니 지자체 단위의 지표 분석을 조금 더 수행해서 그 지표가 과연 적합한지에 대한 테스트 등을 조금 더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임재빈 교수님이 말씀하셨는데 균형 발전에 대한 상태를 전 국민적으로 합의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저도 거기에 되게 동의를 하는데, 저희 같은 세대나 그 위에 세대들은 당연히 균형 발전해야지 이렇게 당연히 생각할지 몰라도, 제가 최근에 이제 이래저래 만나본 사람들, 젊은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이미 대부분의 청년들이 인구의 50%가 서울에 수도권에 살고 있고, 그들 중에 아주 대부분의 청년들은 거기서 자라고 태어나고 자랐기 때문에 균형 발전이 왜 필요한지 모르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의미가, 그들에게는 균형 발전이 왜 의미가 있는지도 잘 모르는 사람들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방에서 살다 보고 지방에서 이제 지역 관련된 일을 하다 보면은 이런 많은 문제점들이 있다라고 우리는 이미 알고는 있지만, 그런 좀 인식이나 체감도의 차이가 되게 큰 것 같아요. 세대별로.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좀 인식차를 좁혀나가서 인식을 좀 변화를 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좀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저는 그냥 항상 제가 생각했을 때는 여러 가지 균형 발전 이슈가 있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결국에는 이 모든 것은 정치와 권력의 집중의 문제인 걸로 기결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우리가 추구하는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지역 균형 발전을 이루는 그런 방법이 될지에 대해서 연구자들이나 학계에 계신 교수님들이 조금 솔직하게 토론을 하실 수 있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하수영 박사님. 저희 같이 고민하고 논의해야 될 또 대목들을 잘 짚어주신 것 같습니다. 아마 오늘 거기 답을 여기서 다 찾을 수는 없겠지만, 이따 이거 발표하신 분들 또 이야기를 들으면서 한번 좀 앞으로 고민할 내용들 또 한번 다시 이렇게 한번 챙겨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여기
토론에 직접 이 오프라인으로 참여하고 계신 우리 명지대학교의 기정훈 교수님, 이번에 이게 학술 세미나 준비하시느라 고생 너무 많이 하셨는데 감사하다는 말씀드리면서 토론 말씀 듣겠습니다. 마스크 쓰고 하면 되죠? 네. 저도 세 분 발표를 잘 들었고요. 저도 근본적으로 이 소득 격차 또 균형 발전 문제를 얘기하기 전에 이게 이제 왜 문제인지에 대해서 늘 다 먼저 얘기해 줘야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예를 들자면 저소득 지역이 그러니까 이게 소득 격차가 생기면 저소득 지역 주민의 효용이 감소하는 건지, 아니면 이제 빈곤이 진짜 심화되는 건지, 아니면 그것도 아니면 그냥 이거 심리적인 문제인지, 기분이 좀 돈 많이 버는 지역 생기고 우리는 왜 가난한지, 그런 이거에 대한 어떤 근본적인 논의가 우린 다 이거 있다고 가정하고 그냥 시작하는 건데, 그런 것도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진짜 그냥 어떻게 보면 괜히 정치 아젠다가 돼버릴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런 문제들은 좀 나중에 좀 다뤄주셨으면은, 그냥 효용의 문제인지 빈곤의 심한지 아니면 단순한 심리적인 문제인지. 그 다음에 정진호 교수님 그걸 보니까 좀 놀란 게, 그럼 이제 수도권 특히 서울은 이게 잉여 도시인가? 얘는 쉽게 말하면 뭐 기생충 같은 도시고 역의 소득 유출의 어떤 플랫폼이다, 이런 생각이 막 들어가지고 지금까지는 국가 발전을 이렇게 이런 어떤 중심 도시였는데, 이거 했는데 이게 보니까 어떻게 보면 쏙 다 빼가지고 해외 배당금으로 외국에다 싹 내주기 위한 어떤 에이전트 역할을 하는 것 같아서 좀 섬뜩했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이게 표현이 맞는지 모르는데,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조금 이게 다시 한번 볼 수 있는 기회가 됐는데, 이게 제가 맞는 시한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건 잘 모르겠고, 그래서 그거에 대한 어떤 그 대책으로 제시해 주신 게 공적 보험 얘기를 해주셨고, 스케일 규모를 얘기해 주셨고, 조세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게 사실은 다 알고 보면은 스케일은 모르겠지만 공적보험이나 조세는 이게 다 조세 저항이라는 게 있는데, 과연 우리는 이렇게 그런 세금 이외에는 다른 전략이나 정책은 쓸 수 없나, 이거에 대해서 전 좀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할 수 있는 어떤, 지금까지 저는 생각을 안 해봤던 것 같아요. 저도 늘 하면은 그런 정책들을 주로 했거든요. 조세를 어떤 방향으로 해가지고 해야 된다, 저는 공적보험. 근데 가뜩이나 저성장 시대에 점점 국민들 세금이 늘어나야 된다는 게 좀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싶었습니다. 이상호 박사님 내용을 보면서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더라고요. 코로나 이후에 지역 산업 구조가 고착화되고 럭인되고, 그 다음에 지역 자본, 그러니까 인적 자본이 있는 지역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진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고, 그래서 이제 이걸로는 이제 뭐 공간적 범위를 이렇게 잡아가지고 다양성이나 전문화나 서비스업이 많은 도시들을 포함시켜가지고 하면은 그 도시들이 이제 쉽게 말하면 뭐 이렇게 스피로버 효과가 이렇게 될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이게 진짜 코로나 이전과는 정책을 제시하시는 건지, 아니면 이 코로나 때문에 특별히 이런 정책이 더 의미가 있는 건지, 또 만약에 코로나가 이제 약해진다면은 그래도 이런 정책이 계속 그러니까 이게 과연 코로나가 얼마나 이 정책들의 의미를 주는 건지는 제가 이게 숫자를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셔서 감사했고요. 최준석 박사님도 지역 간 격차를, 이제 지역 간 격차 그러니까 결론을 보니까 지역 간 격차 큰 분야를 선점해가지고, 이게 분야별로 다 차이가 좀 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가장 큰 분야의 어떤 전략 사업을 발굴하겠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근데 사실 아까 마지막에 서시영 박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네? 하수정 박사님의 이게 저는 정량적인 지표라서
실제적으로 지방에 이제 여기 보니까 뭐 예를 들면 기초 제일 중요한 그 인덱스에는 보니까 광역도나 소도시 주민들이 아마 그런 걸 느낄 텐데 심리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분야가 좀 틀릴 수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그러니까 이렇게 정량적인 것뿐만 아니라 이게 어떻게 보면 인식이나 심리적인 걸 한번 있으면 비교해가지고 진짜 격차가 큰 분야에 대해서 결정을 하실 때 좀 우선순위를 결정하실 때 활용하시면 어떤가.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지방을 다녀보면은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보건 의료 이거 되게 심각하게 생각하고 이제 50대, 60대 되면 일자리 얘기하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교육에 대해서도 격차가 적다는데 그것도 조금 교육도 보면은 막 중소도시도 다 빠져나가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김제 같은 데도 거기에 공무원들은 다 자식들은 다 고등학교는 다 저 앞에 있는 군산이나 다 보내버리는. 그래서 아마 교육도 상당히 그렇게 좀 격차가 있다고 보는데 여기 또 안 나와가지고 그래서 그런 심리적인 거를 한번 같이 보완하시면 어떤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 5분의 그 토론을 잘 들었고요. 아까 그 발표 3분 해주셨는데 우리 토론 5분이 보면은 각 그 발표자분들한테 질의해 주신 내용도 있고 해서 한 3분 정도, 3분에서 5분 정도 정진호 교수님, 그 다음에 이상호 박사님, 그 다음에 최석 박사님 순으로 한번 아까 그 질의해 주신 내용 포함해서 마무리 이 내용 간단하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강원대학교의 정민호입니다. 한국의 그 지역 격차 수준이 OECD에 비해서 이게 정말 중간 정도인데 우리나라 격차라는 게 어떠냐고 하는데요. 사실 우리나라 격차라는 게 서울하고 그냥 울산을 제외하고는 사실 거의 격차가 없어요. 사실 그런 수준에 보면 외국에 비해서는 상당히 준선편입니다. 외국 같은 경우에는 워낙 왜냐하면 인종적인 것도 있고 여러 가지 것들이 결부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격차가 크거든요. 스웨덴 같은 스페인만 가도 하여튼 그렇고 마드리드 지역하고 바르셀로나 지역 하여튼 그런 식으로도 있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왜 이렇게 지역 격차가 지표 이상의 사실 체감적으로 상당히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건 왜냐하면 서울대 모든 정치 경제의 중심지라는 거죠. 권력의 문제가 다분히 있는 거죠. 예전부터 말은 제주도로 보내고 사람은 서울로 보내라는 것들이 조선시대부터 시작해가지고 여전히 지금까지 몇 명이 내려온 것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충청도 같은 데 보면 여러 가지 서비스 업체들이 질이 나쁘다라고 느끼는 게 뭐냐면 언제나 서울을 있는 것들을 중고로 하는 것들이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나라가 지역 격차가 이제까지는 뭐 준수한다 하더라도 앞으로는 더 나빠질 수가 더 있겠다. 왜냐하면 나머지 지방이 거의 사실상 좀 점점점 고사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아까 그 서울이 기생도시인가 했을 때 맞는 얘기입니다. 어제도 제가 경제학회여가지고 오글모레이션에 대해서 발표하는 분들이 있는데 대부분 나라 수도권들이 다 생산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인구 대비 그로부터 나오는 부가치 예수에 와서 생산소득의 점유율이 다 인구 점유율보다 높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 서울만 예외입니다, 사실. 그러니까 그건 왜 그러냐면 한국이라는 나라가 대부분 아시다시피 그 지방에서의 부가치 제조업이죠. 성장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큰 나라인 거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다른 나라들 같으면 일본도 좀 그런데 일본도 오사카나 나고야 같은데 우리나라가 알만한 웬만한 대기업들이 본사들이 다 있거든요. 근데 한국은 뭐 본사의 거의 한 95%, 8%가 다 서울이지 않습니까? 심지어 예전에 쿠쿠밥솥으로 유명한데도 원래 본사가 김해가 양산에 있었는데 좀 성장하니까 다시 서울로 와고 하여튼 이런 것들이 그리고 다음에 울산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도 R&D 거기가 있었는데 그것도 좀 다 서울로 와버리고 현대중공업도 R&D 본부가 있었는데 다 서울로 와버리고 일단 이런 것들이 있으면서 사실 만약에 지금 제조업이 와해가 되면 지방에서
한국의 이제 수도권도 직접 경제가 정말 그렇게 되도록하면 인구 50% 이상의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으면 아마 이거 갖고 우리나라를 성장을 이끌어가야겠다는 일종의 영국의 런던이죠, 런던. 그런 식으로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럼 아까 저는 조세를 이 방법이 없느냐 했을 때 이게 참 저성장 시대의 만점입니다. 여러분들 다 기획이 작성하면 죄송합니다만은 저도 이제 큰 관여권이나 일종의 그 메가시티 같은 거를 저도 상장하고 있어요. 한국에 소위 말해서 부의경 정도는 하나 엮어가지고 서울에 좀 준하게 하나 만들어줄 필요는 있겠다 저는 싶고요. 그리고 그 내에서의 좀 네트워크 방식으로 해야죠. 한쪽에 다 쏠림을 하긴 그러니까 왜냐면 지역 내 권역 내의 격차도 있으니까. 하여튼 그런 식으로 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정도의 그 재정 자원들이 그런 데를 좀 타겟으로 할 필요가 있겠지 않겠냐. 그래야만 그나마 좀 일정한 정도의 사람들이 사고방식들을 서울에서 좀 나머지 지역도 기회가 있다는 것들을 열어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정도 마치겠습니다. 네, 산업연구원 이상호입니다. 네 분의 토론자분께서 이제 말씀해 주신 내용 잘 들었고요. 제가 좀 발표하는 데 있어서 시간적 제약도 있었지만 좀 약간 제가 논리 구성을 하는 데 있어서 약간의 부족함도 좀 느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 이해해 주신 점은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지금 네 분의 토론자분들께서 공이 네트워크 시티에 대해서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 역시 그 네트워크 시티에 대한 상당히 소위 직관을 가지고 이것이 결국에는 지역 산업의 균형 발전을 도모할 것이다라는 것에 상당히 동의를 합니다. 저의 관점, 오늘 제가 말씀드린 저의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면은 그것을 산업 정책 측면에서 봤을 때는 결국에는 우리가 산업 정책을 했을 때 기존의 어떤 지역의 역량에 기반해서 하는 것보다는 기업 간 거래를 상당히 좀 디테일하게 관측을 해서 그것에 기반해서 우리가 전체 산업 정책을 피는 것이 보다 조금 리스크를 줄이는 방향, 그리고 우리가 산업 정책, 산업 비전을 설정하는데 좀 상당히 도움이 될 것이라는 측면에서 오늘 기업 거래 네트워크 구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오늘 제가 특별히 또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는 사실 장기 성장 침체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지금 뭐냐면 코로나는 하나의 기폭제였고 코로나 이전에 상당히 지역 경제가 가지고 있었던 잠재적인 문제가 있었다. 코로나가 터졌고 그리고 그것이 기폭제 역할을 했고 그것이 이제 인구 유지라든지 어떤 생산 감소가 다른 수도권에 비해서 상당히 크게 나타났을 뿐이고 그것이 언젠가는 이제 코로나가 아니어도 터졌어야 될 문제였다. 근데 이제 좀 더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향후에는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있고 그것을 산업 정책적으로 이제 저희가 대응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제가 오늘 강조드린 건데요. 그에 대한 이유를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역의 장기 성장 침체가 과연 어떤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가 그리고 어떤 문제를 이미 야기를 했는가를 이제 말씀드리고자 했습니다. 앞으로도 그렇지만 지금 그런 현상이 보이고 있고요. 아까 전에 정준호 교수님께서 이제 보여주셨듯이 수도권의 이제 2016년이나 17년 이후에는 수도권 성장률이 더욱더 높아지고 거기에 이제 건설 투자가 상당히 큰 역할을 합니다. 그런 거는 상당히 이 유동성하고 상당히 큰 관련이 있고요. 실물 경제하고는 관련이 없다고 생각하는 측면이 꽤 강합니다. 그러니까 현재 시점에서는 실물 경제하고 이 유동성의 문제가 같이 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지역은 대제된 채 이 자산의 가격을 뒷받침하는 모든 유동성이 수도권으로 쏠리고 있다는 것이 상당히 큰 문제고요. 그 유동성이라는 것은 공간적 제약이 없기 때문에 언제든지 지역으로 갈 수가 있는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으로 항상 쏠립니다. 이거는 선택의 문제일 수도 있고요. 그 선택의 문제에 있어서 이제 자산의 법을 이용해서 지역 경제 성장을 이루겠다고 하는 선택을 한 지역이 있습니다. 제주도가 대표적인 예고요.
근데 그런 선택의 문제를 했을 때는 결국에는 자산이 버블이 꺼졌을 때를 감내를 해야 된다. 즉, 결국에는 경제 위기가 왔을 때의 문제를 감내할 수 있는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근데 우리가 그런 리스크를 감내할 수 있겠다는 사회적 합의는 이루기 어렵기 때문에 결국에는 자산 버블보다는 이 재정 정책이나 산업 정책으로 가야 된다는 것이 저희 오늘 주장이었고, 그것이 너무 어려운 얘기이기 때문에 소위 이제 정치인분들께서 균형 발전을 해야 된다는 어떤 커다란 대의를 가지고 말씀을 해주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런 것들을 조금 쉽게 풀어쓰는 것이 저희 이제 향후의 임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최준성입니다. 좋은 말씀들 많이 해주셔가지고요. 반영해가지고 지표를 좀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이제 고준호 교수님 말씀하신 거 수도권 내부의 그 지역 격차도 고려를 해야 된다. 물론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경기북부 지역하고 다른 지역하고 격차가 큰데, 근데 이제 연천, 포천, 기포, 파주 이런 데들이 근데 그 균형발전 지표에 의하면 다른 광역도에 있는 그 시군보다는 잘 삽니다. 그러니까 수도권 내부에 있는 격차보다도 어쨌든 다른 지역 간과 수도권 간 격차가 더 크다는 것을 좀 먼저 좀 고려를 해서 정책을 좀 추진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네트워크시티 지역 거점 도시 중심을 육성해야 된다. 이거 저도 참 공감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초강력 협력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지금 하려고 하는 이제 지역 균형 뉴딜이라든지 지역 혁신 성장 계획 이런 것들을 잘 이렇게 잘 추진을 해서 지역에도 정말 수도권 버금가는 그런 또 경쟁력 있는 지역들이 나와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균형발전 지표를 어떻게 활용해야 될 것이냐 이렇게 임재문 교수님 여쭤보셨는데요. 지금 그 핵심 지표를 그러니까 부문 지표는 지금 쓰진 않고 핵심 지표만 가지고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촌 지역 시나리오 플러스라든지 지역 상세령 일자리, 또 샛별마을, 지방투자 촉진보조금 등에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부문 지표 같은 경우에 저희가 조금 보완을 좀 하겠습니다. 정치혁 교수님께서 좋은 제안을 해주셨는데요. 특허 건수를 인구로 나눈다든지 하는 걸 통해 가지고 부문 지표 활용성 제고를 위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정원 교수님께서 그 정량 지표, 저희 오늘 발표한 거에 정량 지표만 했습니다. 그리고 균형 발전 지표는 정성 지표도 있거든요. 그래서 삶의 만족도 등의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지역에서 가장 그 첫 번째로 우리 해야 되는 성격 과제로 일자리를 꼽았습니다. 그래서 일자리 부분이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격차가 별로 없는 걸로 나타나긴 했는데 가장 또 국민들이 체감하는 그런 영역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일자리, 교육 이런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참 지표 연구가 어렵습니다. 참 이게 1년 반 동안 8개 국제연구기관 전문가들과 논의에 선정을 했고 또 그 8분의 또 그 검토위원회를 거쳐서 이제 마련이 됐는데 이게 참 여전히 또 취약한 부분이 있고 해야 되는데 앞으로 이걸 좀 잘 좀 보완해가지고 또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한번 2시간 정도 저희가 충분하지는 않았지만 지역 격차, 지역 정책에 대해서 최근에 자료 정보 공유, 그 다음에 문제의식을 같이 나눌 수 있는 자리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앞으로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더 같이 고민도 하고 논의도 해야 될 거라는 필요성을 많이 느꼈고요. 하여튼 오늘 그 3분의 발표, 5분의 그 토론분들 또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이렇게 같이 함께 해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는 이 좀 코로나19가 완화돼서 다시 얼굴 이렇게 뵙고 이런 주제들을 좀 논의할 수 있는 시간이 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